자, 이번에 모의고사 이제 해설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능과 달리 모의고사를 뭐 5번이나 이제 지금 그 학원에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은 어지간한 문제는 이제 다 풀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요거 해설할 때 요 관련되는 문제 국한해 가지고 해설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의고사가 한 2번이나 3번 정도 있으면은 요 관련되는 분야하고 여기 문제 없는 거 다른 것도 같이 해설하면 되는데 지금 뭐 모의고사가 뭐 5번이나 되니까 중복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다른 것까지 우리가 해설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관련되는 문제 국한에서 시간도 절약할 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제 1번부터 가보겠는데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은 무엇을 묻는 거 하니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은 원칙적으로 뭡니까? 그 계약 약속한 대로 계약 내용대로 우리가 상대방한테 청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도저히 이게 너무너무 사회 정의라든지 이게 맞지 않을 때는 예외적으로 이게 뭐 감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려면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그 법적 근거를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2조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요 예외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요 자리에 원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겁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 법원이 겁부의 일부를 감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칙은 계약 내용대로 해야 된다. 그거 말하는 거고. 아, 2번은 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서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모순되는 행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 그 다음에 사정 변경 원칙, 그 다음에 권리 남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요 중에서 서론 부분에 가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2번이죠.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판사가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변론주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아주 뭐 시험의 단골 문제입니다. 꼭 아셔야 되고 3번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은 사정 변경의 원칙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정은 객관적인 사정을 이야기할 건데 거래 당사자가 매매를 예를 들면 매도인과 매수인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정이 변경해야 되죠.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면 그 사정 변경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럼 그게 계약 내용에 반영이 됐을 거 아닙니까? 요거는 3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은 맞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4번 제일 중요한 거죠. 시험에 원래 모순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었을 때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예외가 사실은 또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너무 이제 골치 아프니까 요 정도에서 거쳐도 됩니다. 이 4번이 틀린 거죠.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죠. 오히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강행법규를 살린 취지를 살릴 수가 있으니까. 5번은 이거 외우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임대차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게 민법 총칙에서는 출제가 가능하죠. 이게 약간 어려운 판례예요. 원래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판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대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불정액 특약이 있더라도 이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으면 형평의 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의 차임정액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있다 그랬단 말이죠. 5번은 어려운 판례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는. 그게 신의성실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판례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실전에 출제가 되면 내가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이런 거는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권리주체 옳지 않은 거. 1번, 2번은 의사능력의 개념이죠. 그래서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그 다음에 의사능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자, 의사능력. 첫 번째는 요 의사능력의 개념이 뭐냐?
그게 지금 1번, 2번에 있죠. 1번, 2번. 그 다음에 의사능력의 판단 어떻게 하느냐. 요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요게 이제 우리 판례죠. 요게 이제 1번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제 의사능력이 만약에 의사 무능력자가 한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의사 무능력자가 한 행위는 요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죠. 요거는 민법에 규정이 없는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민법에 규정이 없다는 거죠. 판례에 의한 무효다. 그럼 만약에 중개에 있으면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반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요게 미성년자하고 동격이죠.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하고 똑같습니다.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요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요게 이제 우리 판례지 않습니까? 요런 네 가지가 이제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1번은 개별적 판단 맞고, 그다음 2번은 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어떤 법률 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적 의미나 효과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의사 능력이 인정된다.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번은 태아로 넘어왔습니다. 3번, 4번은 우리 민법은 태아에 관해서 태아도 출제할 만한 데 됐습니다. 네 가지 경우에만 태아를 보호하죠.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잖아요. 개별적 보호주의.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유언에 의한 정려 받을 수 있죠. 상속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인지 받을 수 있죠. 보면은 전부 좀 피동적, 수동적입니다. 불법행위를 당했다, 상속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개별적 보호주의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되고, 그러면은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뭘 당하는 거니까 계약은 좀 능동적이지 않습니까? 판례가 있죠. 정려 계약 체결할 수 없다는 거. 그거 이제 그러면 3번은 일반적 보호주의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개별적 보호주의. 그다음에 태아의 상태. 그럼 두 번째 논점은 태아인 동안에 요 네 가지 권리 행사가 가능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권리 행사가 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례는 이게 안 된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지 조건설이라 그러죠. 그럼 판례가 안 되는 이게 태아에게 불리하죠. 불리한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 민법은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법정 대리인 제도가 있는 거지.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 제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제 조건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유추 적용하자는 거죠. 그게 조문이 없으면 옆에 있는 거 비슷한 거 당겨 쓰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유추 적용이죠. 근데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유추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을 보시면은 태아인 상태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가 없다. 맞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누군가 뭐 공짜로 준다 하더라도 수정 행위, 계약, 정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정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5번은 뭡니까? 우리가 대습 상속의 요건이 뭐죠? 요거는 이제 약간 가족법하고 관련되는데 우리가 민법 30조에 가보면은 동시 사망으로 추정이 되죠. 동일한 위난. 그러니까 모자가 비행기를 탔다가 비행기가 추락했다. 동시 사망으로 추정이 되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대습 상속이 인정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대습 상속이 이게 원래 요건이 뭡니까? 먼저 사망해야 되죠. 가령 예를 들면은 직계 비속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해야지 그 밑에 있는 손자가 그 직계 비속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를 대신해 가지고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건이 먼저 사망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먼저 사망하는 게 아니죠. 동시 사망이니까 이꼴 관계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도 대습 상속이 인정되냐, 지금 이거 이야기입니다. 우리 판례는 인정했죠. 요거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간단하다기보다가 이유를 보면은 판례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대습 상속이 동시 사망의 경우에도 대습 상속이 인정된다. 그 판례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뭐 가족법 판례라고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민법 총칙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미성년자 갑은 그 소유 X 토지를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지 않은 거. 1번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면 이거는 모순되는 행위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강행법규에 위배되었을 때는 능력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에 위배했을 때는 오히려 모순되는 행위를 해야만, 즉 이 경우에는 이 갑이 취소권을 행사해야만 미성년자가 보호되니까 모순되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고, 또 하나 논점이 뭐예요? 미성년자가 취소권 행사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받을 필요 없죠. 단독으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취소권 행사도 법률행위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혼자 할 수 있다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1번은 논점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2번은 뭐예요? 어리가백에 1개월 이상의 기간에 영하여 추인 여부를 묻는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상대방 보호와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정 대리인이 병이고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고 그 다음에 갑이 지금 미성년자입니다. 얘가 미성년자. 그 다음 얘가 거래한 상대방이 어리죠. 그럼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매매 계약의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쪽에는 취소권이 생기니까 상대방은 지금 취소권이 발생돼 있다. 그럼 상대방은 불안한 거죠. 이때 상대방은 두 가지 권리가 있죠. 이 법정 대리인에게 첫 번째는 물어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최고권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고권의 경우에 제일 핵심은 뭐예요? 첫 번째는 이게 악의자도 물어볼 수는 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되느냐. 미성년자한테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죠. 얘가 결정권이 없으니까 법정 대리인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 다음에 1개월 여유를 줘야 된다. 상당한 기간 아닙니다. 1개월 여유 줘야 된다. 근데 여유를 줬는데 이쪽에서 법정 대리인 측에서 발송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발신주의죠. 발송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끝끝내 답이 없으면은 추인한 거로 간주하죠.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취소한 거로 간주하는 게 15조 3항에 있는데 그거는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는 출제를 안 해요. 워낙 이게 물어볼 게 많으니까 요 정도로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에 보면은 어리갑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1개월 맞죠. 추인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맞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매매계약은 추인한 것으로 그러면 이게 2번이 다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어디서 틀렸습니까? 여기서 틀렸죠.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느냐. 미성년자에게는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얘가 이제 성년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법정 대리인은 자동적으로 없어질 거니까 그때는 얘가 성년이 된 얘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러나 아직 미성년 상태라면은 얘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2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갑이 어리 성년이 된 을에게 성년이 된 게 중요하죠. 요거는 이제 요 두 사람 사이에 145조 법정 추인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정 추인은 요건이 뭐죠? 얘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돼야 되죠. 그럼 얘가 성년이 돼야 됩니다. 성년이 됐는데 어리갑에게 뭔가 이행을 청구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법정 추인이죠. 법정 추인은 145조 6가지 중에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3번 갑에게 이행의 청구를 하면은 이때 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근데 요거는 얘만이 행위를 했죠.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얘는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45조에 6가지 행위가 있으면 법정 추인인데 핵심은 또 뭐냐? 얘가 반드시 관여가 돼야 됩니다. 얘가 성년이 돼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뭐 달라고 하면 그거는 법정 추인이 맞죠. 근데 이 경우에는 얘가 얘한테 달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법정 추인이 아니니까 얘는 여전히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둘이 뭐 경계 계약을 했다. 그럼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관여했으니까 그건 법정 추인이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6가지 중에서 4가지 경우에는 얘가 관여한 게 되는데 2가지는 관여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얘가 이행의 청구를 한다든지 얘가 자기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채권 양도한다. 그거는 법정 추인이 아니죠. 얘가 관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요 법정 추인과 그러니까 저 뒷부분에 있는 법정 추인을 앞부분하고 이제 같이 해가지고 케이스 문제로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3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법정 추인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6가지 사유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얘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어야 되니까 성년이 돼야 된다. 그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6가지 사유라고 하더라도 얘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것까지 다 아셔야 되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이야기죠. 4번 갑이 병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어리 이를 믿고 매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속임수를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요 사람의 취소권을 배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계약을 체결할 때 속임수를 썼다면은 이때는 취소권은 없어진다. 이때 우리 판례는 취소권을 적극성을 요구하죠. 말로 한 것만 가지고는 속임수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도 중요한 판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러면은 4번은 취소할 수 없죠. 맞고. 그 다음에 병이 매매계약을 추인하기 전에는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던 어른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죠. 요 처리의 의사표시는 요건이 뭐예요? 요 요건이 두 가지죠. 시간적인 한계. 이쪽에서 추인해버리면 이 계약은 확정이 되어버리니까 고전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의자. 요게 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선의자만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 5번은 뭡니까? 다 요건이 맞네요. 병이 매매계약을 추인하기 전이니까 그 요건도 맞고,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으니까 그것도 맞고, 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4번 제한능력자 옳은 거. 이제 특정 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비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제한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스페어 하나 후견인 두는 겁니다. 그 후견인을 활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자기 마음이죠.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1번 틀렸고. 2번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이거 의미가 없죠. 치매 걸린 사람이잖아요. 피성년 후견인은. 근데 뭐 동의서 위조해 봐야 뭐 치매가 치유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이럴 경우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성년 후견인은 여전히 이를 취소할 수가 있죠. 동의서 위조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에 대하여 한정 후견의 종료 선판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때, 한정 후견에서 성년 후견으로 넘어갈 때, 거꾸로 성년 후견에서 한정 후견으로 넘어올 때, 또는 특정 후견에서 한정 후견으로 넘어갈 때, 또 특정 후견에서 성년 후견 넘어갈 때, 뭐 이런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성년 후견이 있고, 그 다음에 한정 후견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후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일로 넘어갈 수가 있죠. 여기서 일로 넘어갈 수가 있죠. 또 여기서 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요거는 한 번도 시험에 출제는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일로는 못 가요. 여기서 일로는요. 요거는 우리 주법에 요 후견인이 이거 신청할 수 있는 그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출제 한 번도 안 됐으니까 뭐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고, 그럼 이제 넘어갈 때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옛날 한정 후견은 종료되었다고 확실히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성년 후견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의외로 출제가 자주 되죠. 그러면은 3번은 뭐예요? 한정 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죠. 4번 의사 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없으면 아니죠. 누군가의 청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여하튼 심판이 없다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은 틀렸고, 5번 피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 행위를 동의 없이 했다. 근데 그럼 이거 취소가 가능하죠. 근데 그 후 한정 후견 심판이 종료되었다면 옛날에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냐면, 이거는 뭐예요? 한정 후견 심판의 종료가 소급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는 소급표가 없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이제부터 효력을 미치니까 옛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럼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5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부재자 재산 관리 옳지 않은 거.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 관리인에 대하여 보수 지급할 수 있죠. 이거 의외로 출제 잘 됩니다. 원래 이게 법정 위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채권 강론의 위임 계약에는 공짜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부재자는 아예 명문으로 보수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제를 좀 하는 거죠. 2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죠. 왜냐? 위임 계약이니까. 위임은 상호 해제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은 맞고, 3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 관리는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느냐. 이제 상속인의 재산이 되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부재자를 선임한 가정법원에서 너 이제부터 재산 관리하지 마, 이 말 나오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얼마든지 부재자의 재산을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상속인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더 중시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3번이 틀렸네요. 4번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개임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횡령의 우려가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조심하실 거는 우리 법에서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머스트냐 캔이냐 요거 이제 시험에 낸다면은 요 경우에는 할 수 있답니다. 개임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이야기고 5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 행위는 추인된 이거는 뭐예요? 원래 부재자의 재산을 팔 때는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고 팔아야 되는데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 판례는 그것도 인정된다 그 이야기죠. 사후 추인의 의미를 가진다. 아 정말 중요한 판례죠. 6번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사 임면은 정관 요거 출제 잘 됩니다. 외부 사람들은 이사 임면은 뭐 관심 없죠. 누가 이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면은 정관 그다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 맞습니다. 요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요거 점검하십시오. 정관에 기재돼야 될 거,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재될 거,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7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 7가지를 등기부에도 다 기재해야 되느냐? 기재해야 되는 것도 있고 기재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 아마 49조인가 있을 건데 그 양쪽 조문을 한번 어지간한 거는 이게 겹쳐요. 어지간한 건 그렇는데 요 1번처럼 이사의 임면은 등기부인데 정관인데 성명과 주소는 등기부라는 거죠. 요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두 사람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되니까 이런 걸 우리가 요식행위라 그러죠. 정관을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말로 해서 안 되겠죠. 우리 민법은 불요식행위가 원칙인데 유언장을 쓴다든지 이런 몇 가지 예외가 있거든요. 요식행위가. 그 요식행위가 간혹 출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3번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뒷부분이 틀렸네요. 정관 변경은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플러스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죠. 원래는 뭐 하려면은 총회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정관 변경하고 총회 해산 결의는 가중치가 붙죠. 3분의 2 외우셔야 됩니다. 4번 법인 설립 등기 법인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죠. 따라서 설립 등기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야 됩니다. 맞는 이야기고 5번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죠. 그럼 허가가 취소되면 77조에 가보면은 이 법인은 해산 사유가 됩니다. 여기 이제 38조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시류를 타니까 38조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뭐 통일교를 이게 너무 정교 분리 위반했다 등등 해가지고 해산 사유가 되는지 검토해 보겠다 이런 거 유세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유세에 등장하는 게 이 민법 38조란 말이죠. 그래서 통일교가 38조 위반되면은 법인 해산 사유가 되고 설립 허가 취소 사유가 되고 그럼 거기 이제 해산으로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38조는 조금 요즘은 시류를 탈 수 있으니까 38조 조문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법인의 불법행위 법인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옳지 않은 거 1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뒷부분이 틀렸네요. 이 법인의 대표기관이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고의과실 또는 위법성 그 다음에 상대방의 손해 발생 3가지를 갖추어야 됩니다. 2번 법인의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죠. 맞습니다. 법인의 피용자가 만약에 불법행위를 하면 이때는 법인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죠. 756조 사용자 책임의 면책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이거는 무조건 법인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1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거. 그 다음 3번 중요하죠. 등기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법인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했다. 그러면 법인의 대표기관이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3번은 정말 중요하죠. 법인의 대표자에는 명칭이나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되죠. 4번 종중의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이게 종중은 무엇을 묻는 문제입니까? 비법인 사단이죠. 근데 비법인 사단은 딱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규정, 법인 규정이 다 유추 적용되니까 법인도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 적용되죠. 따라서 종중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노조가 이제 시험에 더 많이 나오죠. 종중, 노조 이런 것들요. 그다음에 5번 요거는 법인의 목적 범위가 관계가 없다면 이거는 법인의 불법 행위가 아니죠. 그러면은 대표기관 개인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자 구제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35조 2항에는 이런 조문을 두었다는 거죠. 이때 대표자
5번은 그게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요. 법인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과 관계없이 대표기관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말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 요거는 이제 대표권 남용을 묻는 거네요. 저는 순간적으로 35조 2항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A 법인이 있고 지금 요 B가 있고 이때 요 대표 기관이 있는데 포인트는 뭡니까? 요 대표 기관이 상대방 C하고 뭔가 불법 행위를 할 때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죠. 요 직무 관련성. 근데 요 대표 기관이 대표권을 남용했다. 요럴 경우에도 이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거냐? 요게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이제 횡령이죠. 이때 우리 판례는 맞다는 거죠.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외형 이론이죠. 이 사람의 속마음은 상대방이 알 수가 없으니까 겉으로 봐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여기 이제 외형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인은 법인에게 가가지고 35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5번은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죠,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얘가 이 사람의 횡령 사실을 알았다. 이럴 경우까지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는 몰랐다. 근데 몰랐는데 이게 중과실로 몰라야 되죠. 경과실은 빠집니다. 경과실은 빠지고 중과실로 몰랐을 땐 요거는 알아한 거하고 동격으로 봐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에게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못 묻는다는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경과실의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 이때는 과실상계가 적용이 되죠. 이때 시인은 전부 다 이제 손해를 배상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거기 지문의 둘째 줄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는 요거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알았던 경우에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거를 묻는 거네요. 그러면은 5번은 맞는 이야기죠. 이것은 이 법인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판례죠. 외형 이론. 원래는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을 때는 묻지 못한다. 그러나 그걸 반대해서 가면 경과실로 몰랐을 때는 물을 수 있지만 이때는 과실상계가 적용되니까 전액을 다 보전받지는 못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비법인 사단 재단 옳지 않은 거.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무관한 대외적 거래 행위에 관하여 사원총회 결의들을 거치도록 한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요거는 법인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가 없죠. 원래 우리가 대표권 제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표권을 제한한다. 요런 것도 지금 여기 1번 같은 것도 대표권 제한이죠. 뭔가 총회 결의를 거쳐가지고 거래 행위를 해라. 이런 절차적인 규정을 두었을 때 요것도 우리 판례에 하면 대표권 제한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재를 해야지 대외적으로 대항이 가능하죠. 대항이 가능한데 비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때 비법인의 경우에는 요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유추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종중이 있다. 그럼 종중 대표자가 있다. 이 종중 대표자가 상대방하고 요 규정을 어겨가지고 대표권을 제한시켰는데 그 규정을 어겨가지고 지금 상대방하고 거래했을 때 뭔가 지금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계약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판례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죠. 요 얘가 지금 대표자가 대표권 제한을 지금 여기서 이 종중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위반하고 지금 거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죠. 또 알 수 있었다면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죠. 여기는 그냥 알 수 있었다니까 과실만 존재하면 됩니다. 아까하고 차이점이죠. 아까는 여기서는 중과실인데 여기는 경과실도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요 계약은 무효가 되죠. 그럼 요거를 반대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해서 가면은 알았다 혹은이잖아요. 알았다. 그럼 요걸 반대해서가 몰랐다니까 선이죠. 혹은의 반대말은 엔드가 되죠. 과실의 반대말은 무과실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반대해서 가면은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 되면 이 계약은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따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1번의 경우에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세사를 알 수 없었다는 거죠. 알 수가 없었다. 몰랐는데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유효가 되는 거죠. 몰랐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알 수 없었다면은 이때는 그 거래 행위는 유효하다. 맞는 이야기죠. 알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요거 무과실도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알 수 없었다는 거는 이제 선이고, 무과실도 이제 여기에 깔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선이 무과실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다음 2번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종중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 소송 제기할 때는요. 종중 명의 비법인 사단으로 할 때는 총회 결의 거쳐야 됩니다. 아니면은 종중은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되죠. 개인은 총회 결의를 거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좀 어려운 판례인데 아셔야 되죠. 그러면은 2번은 틀렸죠. 종중 총회 결의 거쳐야 됩니다. 종중 자신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개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은 총회 결의를 거치더라도 안 됩니다. 꼭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비법인 사단에 대하여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유추 적용하는데 요거는 유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거는 유추 적용이 불가능하다. 조금 전에 했고 5번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뜻을 표시함에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 만약에 볼 수 있다면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죠. 근데 우리 판례는 요거는 승인은 총회 결의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이야기죠. 5번 비법인 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가 있을 때는 재단 명의로 사단도 마찬가지죠. 등기할 수 있고 또 소송할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민법상으로는 권리 능력이 없다고 그러지만 그거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9번 주물종물 옳은 거 주물종물 규정은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효력이 있죠. 틀렸고 2번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될 수 있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 이야기니까 2번 틀렸고 3번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소유자의 상용인은 항상 계속 이바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직접 이바지해야 되죠. 근데 이 지문에 직접 관계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종물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이바지해야 된다. 그리고 직접 이바지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포인트죠. 3번이 정답이겠네요. 종물은 주물이 처분에 따른다고 할 때 만약에 주물이 채권적으로 팔렸다. 처분됐다. 매매계약을 했다. 그럼 종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한 거죠. 그 다음 주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물권적 행위입니다. 이때는 종물에 대해서도 물권적 행위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번도 틀린 거고 채권적 처분도 당연히 포함되죠. 5번 주물과 종물은 법률적 하나의 물건이 아니죠. 독립성 있는 양 물건인데 그냥 이게 주물이 처분됐을 때는 종물도 같이 법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규정에 불과하죠. 두 개 전체를 한 개의 물건으로 보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5번은 틀렸습니다. 10번 차고 옳지 않은 거 1번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했다. 당연히 우리는 모든 어떤 무슨 하자가 있느냐 이런 거 따질 때 전부 누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따지죠. 1번은 맞고 2번 동계의 착오는 원래 표시가 돼야 되죠. 그러나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되었을 경우에는 표시할 필요도 없죠. 바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동계의 착오 중요한 이야기고 맞고 무관하게가 포인트입니다. 3번 이 착오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맞고 4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했다. 이때 법에서 취소권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취소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한 게 아니죠. 그럼 상대방이 설령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 5번은 상대방이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근데 이 사람이 상대방이 실수했다는 거를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거래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표의자를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다. 이때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야 된다. 이때는 오히려 상대방보다는 표의자를 더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5번은 틀린 거고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사기 강박 옳지 않은 거 1번 제3자의 사기 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사기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느냐. 우리 판례는 그럴 필요 없다 그랬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3자에 의한 사기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때 계약 맺은 거 취소권 행사하고 해야 되느냐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판례는 그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꼭 아셔야 되고 2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 취소를 했다. 그럼 부당이득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또 사기를 쳤으니까 불법행위죠. 이때 이제 피해자는 권리가 두 개 이제 해죠. 경합하여 병존한다. 그러나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죠. 그러면 이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뭐냐? 따벌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 판례의 표현을 아셔야 됩니다.
3번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도 속이고 사기를 이거 뭡니까? 담보 책임하고 이 담보 책임은 채권법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걸 모르고 샀을 때는 필연적으로 착오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착오하고 담보 책임을 뭡니까? 다 행사할 수가 있죠. 사기도 그러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판례는 맞다 그랬죠. 이 3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 피용자냐 이 사람이 딱 법조문에서 여러분들이 딱 간단하죠. 요 사람이 피용자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제3자에 의한 사기가 맞죠. 요거는 제3자에 의한 사기가 맞으니까 요거는 110조 2항이 적용돼야 됩니다. 근데 피용자가 아니고 요거는 그러니까 피용자가 대리권이 없는 피용자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요건 이제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일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판례는 제3자에 의한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 요때는 몇 조가 적용됩니까? 110조 1항이 적용되죠. 그럼 차이가 뭐예요? 요 위에 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이 뭡니까? 그 취소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바로 취소할 수가 있죠.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본인의 피용자의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때 상대방은 무조건 이때는 피용자니까 110조 2항이 적용되죠. 무조건 취소는 못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지문에는 알았는지를 불문하고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대리인의 경우에나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 뭡니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든지 하자에 있는 의사 표시는 두 가지에는 적용이 안 되죠. 가족법에는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소송행위와 같은 공법행위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이야기죠.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가 없다. 12번 표현대리 옳지 않은 거 1번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도 적용되죠. 대리권 수여라는 말이 들어가는 125조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되죠. 그러나 126조, 129조는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되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틀렸고 그다음 니은번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 무권대리인가 표현대리 어떤 거를 딱 정해가지고 이거를 뭡니까? 주야장 요거 표현대리 다 주장해야 되죠. 여러 개의 행위가 있을 때 당연히 특정을 해야 됩니다. 요 니은번 판례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디귿번 중요하죠. 이 표현대리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건데 강행법규를 위반했으면 보호할 만한 게 없잖아요. 이때는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가 없죠. 리얼분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표현대리가 성립할 때 상대방에게 설령 과실이 있다더라도 과실상계법리가 유추 적용 안 된다는 게 판례죠. 왜냐하면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을 상대방이 청구에 들어올 때 당신한테 이제 과실상계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손해배상이 아니죠.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이야기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과실상계 주장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얼번도 틀렸겠네요. 틀린 거 찾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요건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 이야기겠습니다. 아는 갑의 처어른 자신의 오빠 A가 병에게 부담하는 고가의 외제자동차 할부대금에 대하여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갑을 연대보증으로 하는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갑이 을의 무권대리행위 추인이라는 것은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을의 동의 얻을 필요가 없죠. 2번 갑이 자동차 할부대금 보증채무액 중 절반만 일부 추인이죠. 이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추인은 1번에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데 요 중에서 일부만 내가 추인하겠다. 그거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번은 틀렸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2번이 옳은 거죠. 일부만 추인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3번 을의 대리 행위는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요 3번 지문은 조금 애매해요. 요거 이제 이게 변리사 시험이 아마 기출 문제를 제가 그대로 했는데 일단 일상가사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은 되죠. 기본 대리권. 그까지는 맞는데 이 경우에 요 사례의 경우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느냐? 우리 판례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표현 대리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없어야 되잖아요. 무과실을 요건을 하죠. 근데 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면 판례거든요. 전화 한 통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심하십시오. 어찌 보면은 3번이 맞는 지문인 것처럼 보이는데 앞부분은 맞아요.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요까지는 맞는데 결론적으로 표현 대리가 성립했느냐 이야기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보호받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우리 판례는 본 사안이거든요. 요거는 구분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4번 계약 당시 어린 무권 대리님을 알지 못했던 병이 할부 보전 계약을 철회했다. 철회하면 모든 게 끝난 거죠. 그런데 또다시 뭐 다른 사람이 이걸 뭐 추인하느냐, 이 번복 안 됩니다. 법은 한번 뭐 결론이 나면은 합의하에 또 하는 거는 또 논외로 하더라도 일방적으로는 그거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틀렸다는 이야기죠. 5번 계약 당시 어린 무권 대리임을 알았던 병은 갑에게 어린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취소했다. 갑이 누굽니까? 갑으로부터 갑에게 어린 무권 대리 행위의 알았던 병은 아기자라 하더라도 최고는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미성년자 할 때도 봤죠. 무권 대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기자라 하더라도 최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고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5번이 틀렸네요. 14번 무효와 취소 옳지 않은 거.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불공정 법률행위 이런 거는 추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 제한 능력자는 취소를 할 때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추인은 단독으로 못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이야기고, 3번 집합채권의 양도가 채권이 이제 여러 개 있다는 이야기죠.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다. 이때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습니다. 요 여러 개 중에 요것만 내가 추인하겠다. 요거 대신 특정을 해야 되죠. 특정하면은 일부만 추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3번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 판례를 잘 모르신다더라도 감을 잡으면 됩니다. 3번이 틀렸구나 한 거는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그 다음 4번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가 내 재산을 함부로 팔았다. 근데 나는 나중에 그걸 추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추인을 해야 되느냐? 이때 무권리자에게 추인해도 되고 그 거래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추인해도 됩니다. 요것도 판례죠. 4번은 맞는 이야기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할 때는 알면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알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법정 추인은 법에서 추인하는 거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알고 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 추인은 알고 취소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15번 토지거래 허가는 반드시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거. 위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 기책사유. 요거 굉장히 어렵죠. 원래 우리 민법은 기책사유가 있는 자는 별로 권리를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인정했습니다. 무효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요거 꼭 알아놓으시고, 2번 해제되면 이 경우는 이제 가만 내버려둬도 이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맞고, 3번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 2번, 3번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계약은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 4번 허가를 받으면 무권대리하고 이게 비슷하다 그래가 소급해서 이제 유효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우리 민법에 그 무권대리가 또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판례가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 둘 다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추인을 하면 소급표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허가 후에 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맞는 이야기예요. 전부 판례 이야기죠. 5번 사기에 의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취소권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거래허가 신청 협력의 거절 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효, 이것도 토지거래허가의 그 경우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유동적 무효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민법은 판례죠. 판례는 무효인 계약이다, 또는 이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취소 사유가 있으면은 취소가 가능하냐 이거 아닙니까? 취소 가능한 거죠. 지금 이거잖아. 이거 유동적 무효인 계약도 사기를 당한 게 밝혀지면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16번 법률행위 부관 옳지 않은 거. 조건은 마음속에 있으면 안 되죠. 동기하고 비슷합니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맞고. 2번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효과의 발생을 맞죠. 요거는 아니 당신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노트북 사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주겠다는 사람이 이거를 입증해야 돼요. 왜 당신 지금 시험에 합격도 안 했는데 내한테 지금 노트북 먼저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 사람이 입증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를 우리가 한 거다, 이렇게 입증하면 되죠. 그럼 상대방은 노트북 받으려면 뭐 하면 됩니까? 어제 합격했습니다. 그거를 입증하면 되겠죠. 이렇게 입증 책임이 분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죠. 법조문에 있는 거고, 이게 보정채무가 이게 주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했다더라도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이 소멸시효하고 관련되는 건데, 이 주채무자가 내가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 유리한 거에 영향,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주 채무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증인이 있을 때 얘가 지금 어떤 사실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야기거든요. 요게 보증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불리해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제 440조가 있고 요거는 이제 보증인에게 유리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주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보증인이 유리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요거는 보증인 파트는 우리 민법 총칙에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죠. 채권법 문제니까. 근데 요 정도는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소멸시효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기한의 이익의 포기니까 이제 부관하고 이제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5번 조건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이거는 이제 시험 합격하면 뭐 사주겠다 그러니까 컨닝 같은 거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고 요거는 조건이 성취를 방해했네요. 상대방이 시험의 합격을 못하도록 이쪽에서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은 나중에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나는 시험에 합격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시점이 언제냐 이야기죠.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 아니죠. 그게 아니고 만약에 합격자 발표날 같은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합격했다고 이제 합격했다고 자기가 이제 간주가 될 수가 있죠. 그럼 그거를 주장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5번 판례도 간간히 출제되는 조금 어려운 판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기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2015년 6월 16일 오후 3시부터 10일간 일주 월련으로 하면은 초일은 넣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6월 17일 오전 0시부터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2번 4월 1일 오전 0시부터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죠. 4월 1일은 넣으면 안 됩니다. 4월 2일부터니까 6개월 계산하면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이제 오전 0시부터 시작하니까 오전 10월 1일을 넣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3번은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4번 나이 계산할 때는 태어난 날을 넣어야 되죠. 6월 28일 오전 0시인데 오전 10시인데 6월 28일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총회 역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간단합니다. 이 총회가 언제 열린다고요? 4월 29일 날 열립니까? 그럼 4월 29일 날 열리면 일주일 전까지 통지서 발송해야 되니까 여기 7일을 빼면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4월 22일이 되죠. 여기 오전 0시를 갖다 붙이면 돼요. 오전 0시까지 그 다음에 도달이 아니고 발송주의지 않습니까? 발신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일주일 아느냐 발신주의 아느냐 그거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죠. 그다음 18번 소멸시효 기산점 옳지 않은 거. 권리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법률 이런 걸 우리가 사실상 장애라 그러죠.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기산점 관련되는 거. 법률상 장애가 있어야 기산점이 시작을 안 하죠. 2번 변제기가 불확정 기한일 때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요거는 이제 소멸시효하고 이행지체 책임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2번은 맞고 3번은 뭔가 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이행을 부당이득 돌려달라고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그때부터 지체책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소멸시효 기산점하고 지체책임 헷갈리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채권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소멸시효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부당이득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 맞죠. 그러면은 부당이득이 성립한 때부터 상대방한테 부당이득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당이득이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소멸시효는 시작되어 버립니다. 3번은 틀렸고, 4번도 너무너무 자주 나오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은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죠. 맞고, 그 다음에 5번 채권자가 변제기 도래 후에 채무자의 기한 유예했다. 오늘까지가 오늘이 변제기인데 2달 여유를 줬다. 그럼 2달 뒤로 밀려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예기부터죠. 5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과 1번 시험의 단골 문제죠. 당사자가 성개인에 관한 효력을 미치고, 응소의 경우에는 언제 재판상 재판상 청구로서 효력이 발생하느냐. 시효 중단 받아들여졌다. 이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은 이제 응소한 때부터입니다. 응소한 때부터 이때까지 이제 응소를 하기가 이기면은 이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이제 새롭게 시작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부터냐? 응소한 때부터입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고 어렵죠. 2번 같은 거는. 그 다음 2번 시효 완성 전에 채무 일부 변제하고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면 전액에 대해서 채무 승인으로서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효과가 발생하죠. 3번은 맞고, 4번 현존하지
채무를 승인한다는 말은 채권이 존재해야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거 이거는 너무 이제 뭡니까?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이야기고 그다음 5번은 소멸시효 중단이 아니고 정지죠. 6개월이죠. 6개월. 근데 1개월짜리가 하나 있잖아요. 천재지변이죠. 부부 관계는 6개월이 맞습니다. 5번은 맞고 20번 소멸시효 효과 옳은 겁니다. 본래의 공사비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이때 그 채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허용될 수가 없느냐. 일단 넘어가시고요. 니은번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가는 경우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이거는 유효하죠. 채무자에게 유리하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으면 이거 10년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번은 틀렸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리얼번 완성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되죠. 기억번은 본래의 공사비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 그럼 채권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채권의 이행불능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게 요 기억번 판례는 약간 어려운데 알아두시는 게 좋겠네요.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 21번 물권법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186조가 적용되느냐 187조가 적용되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매매라든지 기억번 그 다음에 디귿번은 점유 시효 취득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요거 두 가지는 등기 없이도 틀렸죠. 그럼 당연히 니은번하고 리얼번은 형성 판결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러니까 187조가 적용됩니다. 3번이 정답일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하는 데 하여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죠. 돌려달라고는 할 수 없죠.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그 이야기고 간접 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 침해에 대하여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죠. 침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나 3번 같이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 이거는 이제 간접 점유자 입장에서는 침탈이 아니죠. 따라서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거는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간접 점유자가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죠. 2번하고 3번의 차이점을 알아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4번 부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양도담보 설정자가 행사하는 이거는 소유꾼에게서 하는 거죠. 따라서 소유꾼에게 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4번이 틀렸겠네요. 그 다음에 5번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의 행사할 요거 원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공부할 때 그냥 요거 점유보호 청구권은 우리 판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출소기간입니다. 요 기간 내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이야기고 4번이 뭐 틀렸겠네요. 23번 부동산 등기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특히 저당권의 경우에 이런 일이 왕왕 있죠. 이럴 경우에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않 이 은행은 여전히 저당권자가 맞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2번 등기의 추정력이죠. 등기의 경우에는 이 매매 계약의 매도인에게도 매수인이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반해서 우리가 200조의 경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있는데 이거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지금 분쟁이 생겼다. 그럼 임차인은 내가 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임대인에게 이거 주장할 수가 있느냐? 안 되죠. 그래서 점유의 경우에는 안 되는데 등기의 경우에는 된다는 거. 그거 이제 묻는 겁니다. 2번은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번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거는 원인 무효의 등기죠. 이거는 이제 등기 추정력이 이제 복멸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절차 하자가 너무 심하니까 예외가 있기는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뭐 매매 계약을 해놓았다가 뭐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로 신청한다 이런 예외가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말이 없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맞습니다. 4번은 이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이지만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하면은 예외적으로 이제 대항력을 인정하죠. 요거는 맞습니다. 621조의 조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이때 원인 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느냐? 요거 안 되죠. 정말 시험에 잘 나오죠. 등기의 추정력은 어지간한 거는 다 추정이 되죠. 근데 가등기의 경우에는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원인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단골 문제고요. 그다음 이제 중간 생략 등기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갑을 병으로 지금 갔습니까? 그럼 지금 갑
지금 병 이렇게 있는데 등기는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매매를 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미등기 전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이런 이제 있는데 자, 문제는 요 세 사람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병원 갑에게 직접 등기 넘겨달라고 할 수가 있죠. 세 사람이 다 합의를 했다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 기억번 갑을 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는 이를 이거 우리가 민법 총칙 판례입니다. 사실은 요거 단속 규정 위반이라 그랬죠. 거래 자체는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번은 틀렸고 니은번 병원 갑에게 직접 소유 요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요 매매 계약은 여전히 따로따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을도 여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번은 뭐 틀렸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 후 갑과 을이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갑은 인상된 매매대금 맞죠? 요 사이에 매매 가격을 인상했다. 그럼 병이 얘한테 등기 넘겨달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 매매 계약이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귿번은 옳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약 갑을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얘는 직접 행사할 수가 없죠. 합의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되어서 채권 양도의 방법을 한 거죠. 병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을의 갑에 대한 얘가 얘한테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요거를 얘한테 양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얘가 얘한테 행사할 수 있는 게 나오죠. 그럼 등기 청구권을 얘한테 을이 갑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을이 이 사람한테 통지를 하든지 아니면 갑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때 우리 판례는 을의 통지는 안 된다 그랬죠. 이때 갑의 동의가 그러니까 원래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있으면 이게 대항 요건이 갖춰지는데 요거는 당사자 간에 매매를 했으니까 신뢰관계 가 있으니까 일방적 통지 가지고 안 된다. 동의가 있다는 말은 결국 3자 합의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리얼번은 뭡니까? 얘가 양도에 대해서 둘째 줄 갑이 동의하지 않았다면은 역시 청구할 수가 없죠. 리얼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동의를 해야만 얘가 직접 등기를 넘겨달라고 할 수가 있다. 25번 선의취득 1번 1번이 바로 틀렸네요. 경매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선의취득 가능하죠. 그 다음 2번 우리가 동산의 인도는 네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 뭡니까? 취득은 인정이 안 되죠. 2번 맞고 3번은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 근데 1번 같은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 3번 어려운 판례를 모르시더라도 답은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거 옛날 우리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입니다. 연립주택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랬죠. 4번도 어렵습니다. 이 선의취득은요. 선의취득자가 나는 이거 선의취득 안 하겠다 할 수가 없어요. 249조에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어버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하고 차이점이 여러분들이 뭔가 하니까 민법 총칙에 108조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그 제3자는 소유권 거부할 수가 있죠. 왜? 법에서 그냥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근데 선의취득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선의취득은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4번 지문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5번 중요하죠. 종업원이 횡령했다. 이거 도품 인정 안 하죠. 주인은 찾아올 수 없습니다. 5번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26번 점유보호 청구권 틀린 거.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죠. 맞고. 그 다음에 과실 뭡니까? 방해 배제 이런 거 점유보호 청구권은 이런 거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죠. 천재지변 이런 거 다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맞고. 사기를 점유보호 청구권은 상대방이 점유를 침탈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기의 경우에는 침탈이 아니죠. 따라서 3번도 맞는 이야기고. 4번 공사의 경우에는 완성되어 버리면은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 못하죠. 4번도 맞고. 그 다음에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 요거는 조금 요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A의 물건인데 B가 이 사람이 침탈자잖아요. 근데 C가 지금 재침탈을 했다는 거죠. 그럼 현재는 얘가 지금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요 사람은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때 현재의 점유자에게 해야 됩니다. 얘는 거래 상대방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침탈해가지고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얘는 일종의 간접 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A는 B에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게 침탈의 경우에는 얘는 간접 점유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현재의 점유자에게 하는 게 맞는데 얘가 임대를 통해 가지고 이때 직접 점유, 간접 점유의 관계의 경우에는 이때는
간접 점유율, 얘도 간접 점유율 점유자니까 이때는 된다는 게 판례거든요. 요 양자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요 조문에는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 얘가 제3자에 의해 또 점유를 침탈당했다. 그럼 얘는 이제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죠. 그렇게 보죠. 27번 자주점유 옳지 않은 거. 자주점유의 개념을 묻는 거죠. 내가 소유자라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1번입니다.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져가는 점유를 의미한다. 맞죠? 2번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맺었다. 부동산 매매할 때 알지 못했으면 이제 된 거죠. 나중에 알았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취득시효에 방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타주점유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2번은 틀렸고. 근데 이제 너무 이게 뭐 범위가 지나치게 범위가 지나치게 착오를 했는데 거기 너무 범위가 넓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의 경우에도 필요하죠.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물건을 훼손했을 때도 자주점유 요건이 또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써먹는 거죠. 3번은 맞고. 4번 무허가 건물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건물을 매수했다. 이때 자주점유. 요거 이제 취득시효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악의의 무단점유죠. 그래서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악의가 요건이 아닌데 우리 판례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인정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이야기고 5번 정말 어려운 판례죠.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기 위해서는 뭐 새로운 권한이 필요하고 또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든지 뭐 이런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거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거냐 아니냐 이런 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상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때 우리 판례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28번 넘어가겠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직접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할 수 없다. 이 사람은 등기를 안 했으면 소유자가 아니죠. 1번은 맞는 이야기고 2번 당연히 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을 거고 3번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를 통해 타인 소유 토지 전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제가 미리 했네요.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참고해 보시죠. 그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다. 철거 청구가 가능하죠. 근데 얘가 이 사람이 만약에 상대방한테 임차를 줬다. 그러면 요 사람을 상대로는 철거의 대상은 안 됩니다. 요거는 퇴거의 대상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처분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자냐 임차인이냐 요거는 이제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3번은 맞습니다. 3번은 맞고. 그다음 4번 불법 점유자가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 요거 아까 약간 중복되네요. 소유자는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의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불법 점유자의 경우에는 아니고 이 사람의 경우에 현재 점유자가 원칙이라 그랬죠. 별 다른 말이 없으면은 그냥 현재 점유자라고 하십시오.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맞죠? 근데 이 방해 상태가 종료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면 지금 계속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 말인데 방해 상태가 종료가 되어버리면 이제는 손해배상의 문제로 가야 됩니다. 29번 가보시죠. 공유 옳은 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람 머릿수는 말이 안 되죠. 의결권의 과반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공유물인 나대재 건물 신축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존행위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관리행위도 아니죠. 보존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신축하는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거니까 틀렸고. 그 다음 3번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죠. 보존행위 아닙니다. 이런 거는 3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협의가 성립한다. 이때 이제 비로소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법정 기본적인 거를 출제를 했고. 5번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수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지분 당연히 처분할 수 있죠. 그 지분은 단독 소유권의 개념이니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당연히 지분 처분에 대한 자유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네요. 30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옳은 거.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해버리면은 소를 제기했을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죠. 따라서 제소 후 판결 확정 전에 취득한 과실은 이제 악의의 점유자가 되니까 반환할 의무가 생겨버립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소송에서 져버리면 소를 제기했을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2번은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판례인데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요거 보는 거죠.
A가 이 부동산 소유자다. 그 다음에 B가 여기 대해서 C하고 도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여기 대해서 이제 수리를 의뢰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얘는 얘한테 당연히 수리비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얘가 돈이 없을 경우에 소유자를 상대로 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때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어때까지나 비용 지출자는 B라고 봐야 되지. 이게 만약에 A가 되어버리면은 그냥 함부로 계약 체결해 놓고 이 사람한테 가서 돈 받아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돈을 지출해야 됩니다. 요게 우리 판례죠. 그래서 유효한 도급 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을 이전받아 수리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논점이 세 가지 있어요. 사무관리도 논점이 있고 부당이득도 논점이 있는데 그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비용은 얘가 지출해야 된다. 이제 요게 우리 판례다.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익 목적이 틀렸죠. 어디까지나 채권 우선 변제권을 뭡니까 충당하기 위해서는 과실수취권이 있지만 수익 목적은 말이 안 되죠. 그 이야기고. 그 다음 4번 타인 소유물을 권한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할 때 악의의 점유자, 이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201조 선의의 점유자. 근데 악의의 점유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원칙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판례는 748조가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748조 2항에 가보면은 부당이득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당이득 돌려줄 때 악의자는 전부 다 돌려줘야 되고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되고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까지 배상해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4번은 맞는 이야기네요. 악의자니까. 그 다음 5번 점유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전 소유자에게, 요거는 계약 관계가 없을 때는 현재 소유자에게 해야 됩니다. 요것도 굉장히 어렵죠.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근데 요 두 사람들이 임대차 관계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계약 관계가 있을 때는 우리 그 물권법이 적용이 안 되죠. 근데 요거는 계약 관계가 없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현재의 소유자에게 비용을 달라고 해야 되죠. 5번도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 2번, 5번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판례에 속합니다. 넘어가시고 31번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옳은 겁니다. 1번도 어렵죠.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이 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면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 청구 못한다는 게 판례죠. 1번은 틀렸습니다.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다. 그러면 등기 명의는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그럼 A가 진정한 소유자란 이야기인데 지금 B가 지금 무효인 등기를 갖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C가 지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 무효인 등기는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제 요 사람을 상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채권자 대위권으로 간다든지 해가지고 얘는 이제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효인 등기니까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3번 시효 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그러면 부당이득이냐 아니냐, 부당하냐 정당하냐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시효가 완성되었으면 소급표가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번은 틀렸다는 거고. 4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됐다. 등기 반드시 해야 되죠. 쉬운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압류가 중단 사유인데 취득시효는 압류가 뭡니까 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죠. 5번은 그래서 틀렸네요. 32번 분묘기지권 옳은 거. 기억번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에 갖춘다. 요게 등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뒷부분 등기해야 성립한다는 거는 틀린 겁니다. 니은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지료 같은 거를 했다. 그럼 이거 성계인에게 미친다는 게 판례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판례. 반드시 하셔야 되는 판례. 그 다음에 디귿번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이것도 외우셔야 되죠. 언제부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입니다. 디귿번도 맞는 이야기죠.
33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옳은 거. 관습법상 법정이니까 187조 적용을 받겠죠. 따라서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죠. 중요 판례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3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진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게 경관 건물이냐 뭐 아니냐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달라지잖아요. 뭐 그런 거. 3번은 틀렸고. 4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지상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한 필요가 없죠. 처음에는 둘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는데 지금 이게 나중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일치했다는 겁니다. 요 시점부터 이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같을 필요는 없죠. 처음부터. 그 다음 5번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자 중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는 이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토지에 대해서 A와 B가 2분의 1 지금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 A가 건물 지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B의 동의를 얻었겠죠. 근데 얘가 자기 지분만 C에게 팔아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분이. 그럼 이럴 경우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의 속에다가 달라졌으니까 관습이 뭡니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럼 B는 뭐가 됩니까? 얘는 자기 지분을 팔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B의 이익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된다는 게 판례죠. 요거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지분만 매도했다. 요 지분만 매도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요 상대방 요 사람의 이익을 우리가 헤아려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판례입니다. 지역권 옳지 않은 거 1번 민법상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벌써 틀렸죠. 영구적 지역권이 가능하죠. 지상권도 마찬가지고 1번이 바로 정답. 2번 요역지와 성역지 인접할 필요 없죠. 뭐 간혹 출제가 되고 3번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은 우리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되도록이면 지역권을 존속하는 쪽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죠. 3번도 맞습니다. 4번 지역권은 소유권이 아니니까 당연히 얼구에 기재될 거고 그 다음에 지역권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반환 청구권만 인정이 안 될 뿐입니다. 5번은 맞고 35번 전세권 1번이 이제 전세권에는 제일 중요한 조문이죠.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담보 제공할 수 있고 뭐 임대할 수 있고 뭐 등등 전전세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잖아요.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2번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은 이제 전세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이야기고 전세권은 존속기간 10년 넘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10년 넘어버리면 10년으로 단축되죠. 맞고 4번 전세권자는 유익비에 관하여 목적물의 가액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소유자의 선택에 조차 이거는 뭐 유익비는 뭐 굉장히 조문이 많이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4번은 맞는 이야기고 5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에도 그럼 이 건물에는 뭔가 토지 사용권이 있었겠죠. 따라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 전세권자가 보호될 거 아닙니까? 뭐 5번은 뭐 당연한 조문입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내었겠고 36번 민사유치권 옳지 않은 거 유치권 배제 특이하게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판례인데 아시는 게 좋죠. 틀렸고 그 다음 2번은 뭐예요? 지금 A가 공사 도급을 맡긴 사람입니다. 그 다음 B가 지금 이 공사 수급인인데 얘가 지금 만약에 하도급인을 통해 가지고 얘가 만약에 간접 점유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점유가 인정이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여전히 점유하고 있으니까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게 아니고 얘가 만약에 직접 점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직접 점유를 하고 얘가 간접 점유를 하면은 이럴 경우에는 유치권에서 말하는 점유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얘는 돈 갚을 생각을 안 하겠죠. 자기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요거하고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요럴 경우에는 유치권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그러니까 2번 채무자의 직접 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 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죠. 맞습니다. 3번 유치권자는 당연히 유침을 경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 행사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부 기본적인 조문들 다 보시면 되고 자 37번 동산질권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질권자 당연히 경매 청구권이 있고
질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간이변제 충당권이 인정이 되죠. 뭐 법원의 경유, 법원이 관여를 해야 되고 뭐 감정인 평가 뭐 이런 것 등등 그 간이변제 충당권, 질권하고 이제 저당권에 인정되는 거 조문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5번 질권, 저당권에는 질물의 하자라는 개념이 없죠. 저당물의 하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당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질권은 점유하고 있으니까 질물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도 담보하죠. 5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38번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에 대하여 23년 2월 10일 을명의 1번 건저당권 설정, 23년 2월 20일 병명의 2번 건저당권 설정. 이때 갑의 피담보 채무 불용을 이유로 갑이 24년 2월 10일 X에 대하여 신청한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에서 25년 2월 10일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고 매수인 정이 25년 3월 2일 매각대금 완납. 이때 건저당권의 경우에 피담보 채권액은 언제 확정이 되느냐? 이때 병이 지금 2번 건저당권자이지 않습니까? 자, 이럴 경우에 2번 건저당권자가 지금 그 경매 신청을 했을 때는 이때 1번 건저당권자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원래는 경매 신청을 한 때인데 이때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대로 조금 더 늘려주지 않습니까? 그거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답은 5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순위 건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으로 해야 된다. 그거 판례 아시죠?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건저당권자가 신청했을 때는 당연히 경매 신청 시점인데 2번 건저당권자가 신청했을 때 1번 건저당권의 그 채무액 확정 시점은 매각대금 완납시로 봐야 된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번 9번 저당권 옳지 않은 거. 1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그래야 되겠죠. 뭐 당연히 그렇고요. 주물 종물 이론입니다. 2번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3번 저당권자도 경매 청구할 수 있고 4번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채무자가 아니면 다 경매인이 될 수가 있죠.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4번은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저당권은 종된 권리니까 당연히 같이 소멸하겠죠. 40번 저당권 옳은 거. 부동산뿐만 아니고 전세권, 지상권이라는 권리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틀렸고 저당권 설정은 이전이라는 말은 권리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당권은 그냥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죠. 이런 거를 뭐라 그런가 하니까 설정적 성계라 그럽니다. 요거는 이제 민법 총칙에서도 출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3번 민법 365조 일괄 경매 청구권. 일괄 경매 청구는 할 수가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가 저당권이 설정 안 됐죠. 따라서 이때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4번 건물 개축 개시 전에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이런 거는 공시가 안 되죠. 그 사람이 뭐 건축에 동의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죠. 4번이 정답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5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물이 필요비 이때 이제 뭡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때 아예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게 해놓았잖아요. 근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오늘 첫 회 모의고사 해설인데 앞부분에 민법 총칙을 조금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은 여러분들이 피곤할 수 있단 말이죠. 한 1시간 정도로 줄이는 게 나은데 처음에 민법 총칙에서 시간이 너무 좀 많이 돼가지고 뒷부분에 물권법은 아주 빠른 속도로 했습니다. 다음에 2회 모의고사 해설할 때는 1시간 정도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야말로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OX로 해가 빨리빨리 넘어가는 걸로. 뭐 시간 너무 오래 끌면 여러분들도 피곤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번은 첫 회니까 양해해 주시고 1회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